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2달도 채 남아있질 않습니다. 각 후보들은 주요 공약들,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뭐니 해도 경제 민주화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 민주화 하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분은 글쎄요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함께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기업원장이신 전원책 변호사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에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치열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럼 과연 우리 국민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재벌층에 대한 규제 내지는 억제가 아닌가 싶은. 자세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강자 독식의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서 대열 분리 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제 민주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트위터와 문자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실 분들은 샵 0082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 참여하실 분들은 TBS_디베이트로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경제원장 전원책 원장님 그리고 또 박상철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경제 민주화가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래 참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이 경제학적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적 구호 혹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구호가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 법률학 책에도 없어요. 이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찾아보면 없는데 김종인 씨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150명 중에 이 경제민주화 알고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가 87년 헌법에 우리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119조 2항에 그 후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제 각 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 그 단어에서 경제 각 주체의 조화를 위하여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할 걸 왜 이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하는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원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1899년일 거예요. 이 베른슈타인이 그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에 강행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마르크스처럼 폭력으로 사회주의로 갈 필요가 없이 정치민주화를 한 다음에 의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 융커의 재산을 다 나눠 가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을 실패하는 사회민주화. 이 세 단계를 거치면 폭력 없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그때 아마 처음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그 빌리 브란트가 그 집권했을 때입니다. 이 독일 3인당 이 집권을 하니까 이 독일 노조에서 강행 제안을 했죠. 그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그 이행하는 그러한 그 3단계설, 이제 이것을 강행에 수록하자.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이 노조가 그 경영에 참가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독일 의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 독일 의회에서도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결국 어떻게 제충이 되었느냐.
이 감사이사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종업원 500명 이상 되는 그 기업에 한해서 감사이사회를 두대. 이건 경영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노조도 참여하고 소액주주도 참여하고 바깥의 그 학자들, 언론인들도 참여를 해서 감사이사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지금 열립니다. 그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는데 지금 실제 우리에게 논의가 되는 것은 보면 뭐 출총제 혹은 순환출자금지, 금산법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과거의 공정거래법 안에 있는 공정거래 질서를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런데 이런 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이 용어를 세 후보가 왜 똑같이 쓰느냐. 지금 박근혜 후보, 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민주당의 그 경제민주화를 위한 10가지 그 어떤 정책안 중에도 이것이 7번째인가 8번째가 들어가 있어요.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김종인 씨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거죠. 속셈이 여기에 있다면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는 어떤 우리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는 숨은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정치적 구호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장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런 정치적 구호를 계속 낸다는 자체가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경제 영역에서 이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 이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매우 이제 정치적으로 풀이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평상시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요. 지금 소개를 이제 자유경제원장으로 소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묘한 인연으로 자유경제원 원장하고 대담 토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네. 복지 문제라든가 특히 경제민주화 문제가 나오면 이제 헌법학자인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헌법 조항에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경제 논리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쟁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논쟁, 경제민주화라는 논쟁이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앞에 계시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 대표적인 보수 능력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는 진보 쪽이겠죠. 근데 이 보수 진보 논쟁으로 저는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옛날에 스리랑카 속담에 그 코끼리가 잔디밭에 싸우면 사랑을 하든 싸움을 하든 잔디밭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이 보수 진보가 경제 민주화를 어떤 정치 논리 이념 논쟁으로 변질시키면 국민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왜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게 아까 지금 타이틀에도 왜 경제 민주화란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당위성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모든 3명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70년대까지 이제 이 시장의 자율성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꾸 부익부 빈익분으로 간다는 이 흐름에 있어서 뭔가 이건 좀 양극화가 심하다. 정부가 어떤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IMF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어요.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추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명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여정부와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정말 대기업의 재벌의 어떤 문어발식 불공정한 경제의 현실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그럴싸하게 경제 위기 속,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일감 몰아주기, 묘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순환 출자 이런 것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을 들어서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서 그 특허, 기술 개발을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이것을 뺏어갈 재벌 기업이 무서운 거예요. 대기업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지 문제 대책으로 복지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 민주화라는 프레임을 바뀌어야 된다. 즉 우리가 정치 민주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정치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파벌이 장기 독점을 해서 권력을 집중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우리가 참여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요 상당히 발전했다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 재벌 중심의 자본 집중으로 가니까 이것이 재벌이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면 그건 뭐 아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재벌만한테만 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민주화로 가야 된다. 우리가 좀 더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왜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지금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안철수 후보의 처방전은 조금씩의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용어이지만 경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할 부분이 많아진 그런 용어로서 받아들이시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빈부격차, 이 상대적 박탈감, 이 빈부격차를 뭐 경제학에서는 흔히 그 시장의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뭐 자유시장주의 이런 데서는 시장에 100% 다 맡겨놓자 이러지만 지금 그 서구의 경우에 보수든 진보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중간으로 모여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을 어느 정도 키울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제 시장의 실패를 줄여줄 것이냐. 여기에는 보수도 동의하고 진보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60년대, 1960년, 70년대에는 좌파가 서구에서 완전히 득세했을 때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안 되니까 후퇴를 하면서 이 좌파는 오히려 그 보편적 복지 제도를 줄여가기 시작을 하고 우파는 이 복지 제도 자체를 반대를 하다가 이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사회 전체에서 최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이 인간다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니까 중간에 접점이 형성이 되는데 어느 것이든 이 경제민주주의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는 조금 달라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우리 헌법이라는 데서는 이 법 중에서는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법이든 헌법이든 간에 헌법에 있어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가 명확한 그런 용어가 그 헌법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법률가들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것은 법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민주화가 뭐냐 이러면 국회의원마다 하는 말이 다 틀리고 또 언론에서 하는 말이 다 틀리고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쉽게 말하면 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제도, 절차 뭐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냐. 그렇다면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구호를 왜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충분히 다른 용어들이 있고 근데 빈부격차를 해소를 하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면 충분히 다른 용어와 다른 정책을 내놓아도 되는데 이 후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언론에서 늘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들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난센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정치적 구호를 계속해서 내놓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거죠. 그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헌법학적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헌법 조항에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좀 본인이 약간 좀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뭐 제가 독일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데모크라티시오름 데어 비르트샤프트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헌법 조항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다고 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한테 그것을 헌법적으로 제한을 돼야 될 만한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119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학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헌법학은 많은 대학생들이 읽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 조항에 사회적 시장 질서, 시장 경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뭔가 불평등이 생겼을 때
그런 사회적 정의, 바로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표현하기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병행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시장 경제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역시 재벌 기업 위주로 가버리게 됐단 말이죠. 시장 경제 질서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재벌은 뭡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수출의 역군인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정치 구조는 매우 독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 그러면 이거로 독재라는 걸 발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MF란 게 뭐예요? 한국 경제가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고들면은 재벌의 위기였거든요. 근데 재벌의 위기가 한국 경제 위기로 온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재벌은 솔직히 말해 상대적으로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하자 그랬더만 우리 전 변호사님 말대로 각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라는 단어가 너무 과격하다. 제가 볼 때는 교과서적 용어예요. 절대 과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를 보고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전 부정부패고 불법행위거든요. 그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민주화란 재벌과 국민 경제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틀린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 짜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지 문제도 돈 많은 사람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그 잔여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원칙이 서는 경제민주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는 현재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그 소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상당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시각에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달리 보는 그런 바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경제민주화 용어를 쓰든 뭘 쓰든 어떻게 뭐든 좋겠는데 이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 김종인 씨가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자기가 헌법에 넣었다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난센스입니다. 당시에 그 87년 체제 때 야당이 먼저 주장을 했고 김종인 씨가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것을 반대하지 않은 그런 수준일 겁니다. 문제는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은 잘 살고 괜찮은데 왜 중산층이 무너졌느냐, 왜 최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졌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걸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불분명한 용어로 선동적으로 계속 구호를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후보들 보면 이 중산층을 살리고 최저소득층에게 좀 더 이 차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 헌법에 이 경제민주화를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념 같은 것이 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 보면 그 대한민국 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조항으로서 119조 2항이 있는데 사실 이 119조 2항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권이 쫙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자님이 더 잘 아실 건데 하지만 재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공정거래법이라는 이런 법을 통해서 근데 빈부격차나 대기업의 횡포나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이행이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법치를 이행을 해왔고 그리고 예컨대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충분히 다 이행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정부는 또 중산층을 살리는 어떤 정책을 제대로 찾아냈느냐. 나는 우리 정치 집단을 비롯해서 행정부까지 중산층을 살리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는커녕 늘 이런 포퓰리즘적인 구호,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얽매여 왔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판에도 역시 경제민주화 타령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요. 그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전 변호사님이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말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당위적인 명제로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후보자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서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뭔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저는 사회복지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복지 문제가 일종의 장기적 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벌의 불법적인 그 경제 행위는 이제는 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예요. 중소기업 문제에서 사실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거든요. 이런 부분 분명히 이건 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벤처기업에서 개발했던 각종 지적재산권들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모든 후보자들이 뭐 창조 경제, 혁신 경제, 뭐 국가 성장 기반, 이 모든 일자리라는 것이요. 저는요, 지금 현재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일자리를 저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도 뭐 어떻게 보면 긴축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도 오히려 잘라내고 이래다 판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 일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바로 그런 그 지적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경제 민주화라고 보거든요. 다만 어느 쪽에다 장점을 대느냐는 문제고.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일각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재벌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데, 뭐 한국 그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들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참 이런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 제가 봤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였죠. 그렇죠. 저는 그게 한국 경제를 잘못 쳐다보는 거예요. 재벌이란 부분을 재벌을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경제 민주화의 흐름을 좀 타달라라는 네. 알겠습니다. 거죠. 그럼 이제 박 교수님은 이제 그 경제 민주화는 당연히 실시돼야 되는 당위적인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거고, 전 변호사님은 아예 그 용어 자체를 반대하고 계신 건가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중에 상당수는 다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 과거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고, 예컨대 공정거래 질서 문제라도 방금 말한 그 중소기업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 때리기를 한다는 자체가 선동적이거든요. 지금 대기업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뭐 길거리에 있는 LG나 삼성의 삼성의 로고를 보면 정말 뭐 가슴이 뭉클하더라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이 하는 역할, 이것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월스트리트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각사루라고 그러죠. 그 소호, 이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아 죽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업을 공격할 때는 어떤 그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지점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할 때 중소기업 문제, 노동자 문제, 그리고 뭐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기업이 그 주주에게 제대로 배당만 해줘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큰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해줬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중산층들의 반발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문제, 노동자 문제, 이거 이제 늘 논의가 됩니다. 그럼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 대기업이 그 어느 정도로 그 노동자를 핍박을 하느냐. 지금 아마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쉽게 말하면 귀족노조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욱 큰 문제는 대기업의 어떤 그 노동자 문제보다는 중소기업 혹은 그 자영업자 쪽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중소기업의 저작권 문제 얘기했는데, 저도 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뭐 중소기업들이 혹은 벤처기업이 그 개발해 놓은 저작권을 이 힘이 센 어떤 뭐 대기업이든지 힘이 센 자본가들이 그걸 빼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 그런 점을 바로 잡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반대하지 않고 제가 먼저 주장했던 사항들인데, 문제는 실제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는 그 대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재벌 때리기를 전부 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차상위층 그리고 최저소득층, 이 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재벌 때리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사다리가 놓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그 사교육비 문제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젠다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사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을 내놓은 후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쉽게 내놓지 못할 사항이거든요. 다른 아젠다하고 다 연결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교육 계획을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사교육비에 대한 정책을 절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판인데 재벌 때리기는 아주 쉬워요. 재벌은 나쁜 놈들이다. 재벌은 지 혼자 독식한다. 그죠? 무슨 중소기업 그런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근데 실체를 드러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의 다들 금방 싶어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선거를 의식한 그렇죠. 의제 선점, 포퓰리즘적이라는 아젠다를 거죠.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 건가요? 실제로 그 재벌 때리기 얘기를 먼저 지금 하셨습니다만 공정거래 질서 도입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는 제가 얘기죠? 늘 주장하는 게 공정거래법 그러나 이제 제도를 지키자는 재벌 겁니다. 때리기 부분이 예. 아마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재벌 계약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경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과격하다는데요. 저는 이제 쿠데타가 필요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표현을 갖다가 과격하고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현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요. 많은 국민들이 약간 착각을 했어요. 시대적으로. 야, 일단 이 서민들도 이명박 대통령 재벌이 잘 돼야지만이 이 나눠먹을 파이가 커져서 분배도 커질 것이다. 일단 기업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이명박 그 경제 철학에 모든 국민들이 표를 던져줬습니다. 서민들이 그냥 더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줬어요. 그 논리를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역시 그때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아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재벌을 잘못 다뤘다가는 정말 재벌이 외국에 튀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서민들은 얼으면서 꼭 참으면서 언젠가 뭔가 747이 되고 뭐 경제 발전이 되겠지. 이명박 대통령이 고작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덜 힘듭니다. 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게 대통령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재벌이 말이죠. 이제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다녔던 현대 그룹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만 한 그룹에 자동차 회사가 이제 운송업체를 만들어요. 하고 운송업체를 갖다가 아들한테 줘요. 그래갖고 운송업체한테 모든 자동차의 운반을 다 맡겨요. 그러고 나서 운송업체가 잘 되니까 상장을 시켜요. 주식을 팔아요. 엄청난 또 아들을 부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그 업체만 그런 게 모든 재벌이 그렇게 재테크를 쫙 했던 거예요. 권력이 비호를 한 겁니다. 방치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국민들이 잘 산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벌써 3, 4년의 세월이 돼서 정치권은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당이 워낙에 힘이 없고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뭐냐면 전 변호사님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이 새누리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약간 차이가 없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새누리당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한국 정계를 정말 경제 쿠데타라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경제정책은 또 겁이 나서 잘 못해요. 왜? 기득권층의 반발이 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저는 방법은 전진적이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이 대기업에서 어떤 동의와 참여성이 이루어지면 더 좋죠. 아까 제가 우리 전 변호사님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이제 경제 주체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공정 경제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문제지만 이제 노사 문제예요. 노사 문제도 사실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답답해요.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무슨 뭐 NLL이니 무슨 뭐 정수장학회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들에게 좀 어떤 정책의 문제로 안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된다. 박 교수님, 근데 그 쿠데타 표현은요, 일반 국민도 조금은 과격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 네, 아니, 지금 교과서에서 나온 그 용어를 아니, 전 변호사님이 그 가격한 용어고 선동적인 용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비유로. 그렇게 쓴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대기업 편중대가 있다 하는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캠페인 할 때 경제 살리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후보들마다 다 경제 민주화 그리고 그 하위 개념일 겁니다. 아마 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 재정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때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헤쳐나갔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환율 정책 선거 맞아요. 원화의 빙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죠. 무려 26조 정도 발행을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얼마쯤 발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국회 허용 받아놓기로는 18조 정도 허용을 받았는데 원화의 빙체를 발행했다는 것은 달러와 가치가 그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자와 그리고 그 달러와 가치가 떨어진 데 따른 이미 손해가 한 6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 부담인데 이 우리가 그렇게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 것은 참 이 말씀 전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 환율을 정부가 관여 안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환율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금 환율 전쟁이에요. 다들 무역으로 먹고 살고 세계화 시대에 무역이 국가의 먹거리 핵심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그 환율이 그 고환율로 1달러 예컨대 1250원이 그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1130원인데 그 되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데서는 확실히 수출은 잘 됐죠. 뭐 수출도 잘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혜택도 커지는 겁니다. 1달러 10원 올라가면 뭐 연간 그 금액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완전히 그 따뜻해지는데 왜 그런데 중산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민층 윗목은 계속 추우냐? 그 온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온기가 퍼져나가는 통로가 막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뚫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후보들이 내세워야 될 정책입니다. 그 과거에는 그걸 그 이명박 정권에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리클다운 얘기를 했죠. 낙수효과. 뭐 위에 물이 가득 차면 저절로 물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으로 온기가 저절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건데 막혀가 있는 이유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첫째되고 있고 첫째 그렇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는 이 먹거리들이 상당 부분은 고용 없는 성장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도록 대기업을 유도를 해내고 그리고 그 벤처를 육성을 해나가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 이 두 개를 살려나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말하는 경제민주화 아젠다 속에 각 정치권이 하는 얘기들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우리 정치권들이 이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네. 워낙 다이직이니까 재벌 때리기만 계속하지. 재벌 때리기 정책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중산층을 살리는 어떤 핵심적인 그 프로젝트, 기획안,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난 이렇게 해서 중산층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도 살리고 하위층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겠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는 중소기업을 두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변호사님은 근데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죠. 왜냐하면 정책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 좀 틀리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재벌 때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재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재벌의 지배 구조 있잖아요. 경영의 지배 구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방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벌 계획을 왜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성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강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재벌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고 뭐 다 큰 사람들한테 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동안의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 갖고는 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제 전 변호사님이 이제 걱정한 것은 이 재벌 때리기가 정치 선동적이고 나아가서는 체제 전복적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수봉대라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벌들이 대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와서 빵집 하고 있고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비싼 빵을 맛있게 먹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에 대한 문어발식 진출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게 뭐냐면 아까 고용 없는 이 성장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대기업한테 고용 많이 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라면 아무도 못 합니다. 재갈공명에 와도 못 해요. 가급적 고용 숫자는 줄이면서 정말 부가가치가 높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번은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야, 국민 경제가 망하면, 중산층이 망하면 재벌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폴란드나 외국 가서 기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나라도 그 재벌도 다 한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과 소위 말 쉽게 말하는 공생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시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문제도 어떤 서로 경제 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강도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이십니다.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우리 박 교수님이 하는 그 실수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야 재벌이 왜 빵 가게 하냐. 그러니까 골목의 빵집들을 다 무너진다. 지금 신라 호텔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하는데 이마트에도 아마 최고급 빵집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골목에 있는 빵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골목의 빵집은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진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그 파리바게뜨 한 70% 그게 파리 자본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에요. 파리바게뜨가 한 7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빵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입는 것은요. 동네 양복점에서 마치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콜라부터 생수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는 거 세계적으로는 다 재벌이 합니다. 생수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도 먹는 것은 이게 사람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재벌이 대기업이 만들어내는데 더 신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지금 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런 선동적인 게 어떤 사태를 불러왔느냐. 단적인 그 예들이 많이 있죠. 뭐 한 가지가 김대중 정권 때 셔틀버스를 백화점에서 운영을 하니까 동네 가게가 다 망해버렸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러니까 전국에 있는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3,000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밥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가게가 살고 백화점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백화점 앞은 교통지옥이 됐죠. 차들로 이제 다 몰고 가니까. 그리고 동네 가게는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SSM 규제도 마찬가지죠.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가게가 지금 망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젊은 층들은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쉬도록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지난 5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재래시장 역시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낼 때는 이 현실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책 만들어내는 사람부터 아까 동네 빵집이 아주 마찬가지인데 정책 만들어내는 사람부터 항상 이렇게 선동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그 형광등 있잖아요. 옛날에 형광등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형광등 대재벌이 하지 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화 시대 때인데 외국 자본 들어온 걸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형광등 시장이요. 오스람, 필립스, 제너럴 일렉트릭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LED가 마찬가지거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사업 중소기업 업종을 해라. 그게 5개 먹거리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를 해가지고 삼성이 3조 원 투자하고 LG가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이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소품종 소품종 생산하는 것은 그건 대기업이 해라. 쉽게 말하면 뭐 알록달록하고 작은 거 물건 만드는 거. 아니 잠깐만요. 근데 가로등 같은 것은 이게 전부 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로등을 그럼 중소기업이 다 공급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떼부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스람, 필립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 경쟁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마구 정책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이 어떻는지를 알고 실제 중산층을 살리고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그 전 변호사 발언이 전체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정반대 분석도 저 수치로 많이 봤거든요. 아까 빵집 말씀을 하시니까 빵집이 그래요. 저 뭐냐면 그 대기업은요. 아까 좀 환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외환 문제는요. 국민들이요. 대기업 수출을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아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 경제가 많은 부담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국민적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재벌들도 자기 업종을 주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빵집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가게 이야기를 않고요. 대기업이 손을 대지 않으면요. 소기업이나 중견 기업 정도는 자생적으로 생깁니다. 분야별로. 저는 LED도 마찬가지다 봐요. 제가 LED 논쟁하라면 논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보다도 지금 그 재벌이라고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팽창하면서 뭐 출자 순환을 해가면서 모든 기업을 쉽게 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물론 대기업이 하니까 간판도 좋고 뭔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기업이 아니면 절대 못할 업종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이건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경제 논리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도요 어떤 일방적으로 경제를 지배한 거 아니라 지금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이 민주 정치 구조가 이거 뒷받침 해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재벌도 스스로 자기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걸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자꾸 눈치를 보니까 오히려 이 계획의 속도가 좀 늦다고 봐요. 네. 저는 전면에서 그런 입장에 전 반대 입장이 되고, 아니, 되고, 그 되고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제가 예.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재벌이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나머지 영역이 좁아지는 것. 그래서 그건 사실 대기업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 정부와 지도자가 그 정책으로서 그걸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아니, 왜 도덕성이 그걸- 아니라 돈 재미를 봐버렸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무라고 꾸짖고 싶은 것은 막상 그 정치인들이 그런 유도를 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지는 않고 경제민주화라 하는 이런 선동적인 구호로서 재벌 때리기에 그냥 치중하고 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가 LED에 왜 투자를 했느냐. 그것이 반드시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이 미래 먹거리를 갖고 5개죠 아마. 그런 거 찾아냈어요. 뭐 바이오니, 뭐 태양광이니, LED니 이런 식으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해라, 투자를 해라고 재벌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게. 그랬으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그래놓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LED는 이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가 대기업, 재벌이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된 거는 재벌, 그 가운데서도 그 재벌 총수 일가의 그 뭐 부도덕성이랄까요? 이 논란이 된 부분이 뭐 빵집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 대기업의 문제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룬 게 경제 민주화 맞습니까? 재벌 총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경제 민주화가 맞습니까?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저는 경제 민주화를 용어 자체를 제가 싫어하니까. 네, 그러면 용어가 아닌 예. 걸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벌의 도덕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재벌 총수 일가의 도덕성 문제와 항상 재벌의 도덕성은 긴밀히 연계되어가 있죠. 예, 근데 아까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편법 상속 문제입니다. 제 자신이 이 재벌의 편법 상속을 뭐 공격해 온 게 수도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칼럼에서도 공격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하나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정권마다 이 대하는 태도들이 틀려요. 과거에는 전두환 정부 때 그랬죠. 재벌이 지분이 너무 높다. 왜 너희들이 30% 40% 갖고 있느냐. 일본의 미쓰이, 미쯔비시, 뭐 미국의 포드 다 봐도 최대 주주가 한 2.5%. 일가가 다 갖고 있는 게 한 3,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게 마츠시다 그룹이 마츠시다가 7%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다 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재벌들도 소유 지분을 줄여라. 그래서 재벌들이 그때 소유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예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왜 적은 지분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제 순환출자다 아니면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아니면 순환출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가는 것도 근데 부채 비율을 200%로 돼가는데 그걸 100%로 낮춰야 된다. 이 계속해서 족쇄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출자를 갖고 근데 삼성그룹이 예를 들까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만들어서 실패를 하니까 자기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의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한 3조원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고리가 자연히 삼성생명의 지배권이 없어지고 에버랜드가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 나중에 고리 끝에 가서 삼성카드 지분이 왜 또 취득하게 됐느냐. 주황일부를 분리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 돼버린 겁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행정권 때문에 그래 돼버린 거거든요. 삼성그룹 자체가 이렇게 순환출자를 하려고 의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순환출자 막아라. 아마 삼성그룹은 거의 순환출자 고리 끊는데 네. 뭐 큰 비용 안 드니까 뭐 언제든지 넉넉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 이게 과연 선도덕이냐? 뭐 가공자본 만들어낸다는 전 세계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소위 자본주의 민주국가 중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순환 출자 여기서 뭐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해보자면 에버랜드가 지주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에버랜드의 주식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이 C 기업에, C 기업은 또 다시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계열사들끼리 자본을 늘려간다. 그럼 결국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데 또 상당히 선의로 그걸 해석하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금 것 때문에. 우리 진행자께서 뭔가 그 조금 이 순환 출자를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전제된 생각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를 하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그에 나오는 게 가공자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 가공자본은 어떤 식의 출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A, B, C인데 과거에 우리는 상호 출자를 갖고 금지를 했죠. 이 상호 출자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B, C, D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 A가 있으면 이거 하나 지주회사 역할이에요. 네. 근데 D가 다시 A로 오면 이게 순환 출자가 돼버리거든요. 이 자체의 고리가 과연 이것이 위험하고 뭐 가공자본이고 적은 돈으로 한다는 그건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와장창 다 무너져가지고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지금 우리 그 대기업 집단의 구조가 순환 출자가 만들어진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 이 그 채무 지급 보증이 단일 기업에 딱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도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순환 출자 금지 추총제 이런 문제를 제일 처음에 들고 일어나서 전부 다 제안을 하고 막고 한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 아니고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걸 누가 풀었느냐? 김대중 정권이 풀었어요. 왜 풉니까? 바로 일자리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의 괜찮은 기업들이 외국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순환 출자 금지를 애초에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순환 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순환 출자라는 것이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냐면은 문제는 이래요. 지금 모든 재벌들이요, 지금 재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란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왜 재벌이라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는요, 재벌 일가는 또 자식들도 많이 나요. 손자, 며느리, 그래갖고 얘들한테 다 기업들 하나 주는 아주 좋은 이 합법적인 방식이 순환 출자라는 겁니다. 그 소위 문어발식이요. 그래놓고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값도 몰아주기로 합니다. 바로 회사를 키워버려요. 상장 회사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상장 기업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살하고 좀 말도 못 합니다. 그러나 재벌들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요, 자기들만 잘 되면 좋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근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새롭게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아주 황폐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면에서 이야기했던 중산층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병폐가 있다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죠. 제가 전면에서 말하는 그 이해는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순환 출자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미국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 경제 환경의 새로운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정경유착이라는 그 과거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재벌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수감된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의아스럽고 9시 뉴스에 나와요. 법을 위반했다고 수감된 것이 왜 뉴스에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그 사실 진작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재벌 때리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가하자는 거 아니라 자기 계획에 시간도 주고요.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저도 그런 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했으면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물론 이제 후보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보여주는 것보다도 국민들한테 뭐 정수장학회라든가 5.16 그다음에 NLL 발언, 이게 더 뭔가 선거에다 어필하니까 좀 이러고 있습니다. 선거 전공이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놔둔다면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새누리당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경제 민주화 한다는 거 당내에서 계속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제 민주화 못 합니다. 정책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에서 경제 민주화 불가피하다는 게 박 교수님의 입장이시고, 그러나 이제 구체적 공약이 지금 미흡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거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후보별 주요 내용은 사실은 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각
후보들의 내용을 비판을 해주신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전 변호사님 예. 네,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후보 진영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90%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공정거래 질서를 얘기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 하나가 출자 총액 제한, 하나가 순환 출자 금지, 또 하나가 금산법, 또 하나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문제.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이건 사실은 과거부터 이 극좌파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그 기업이 그 의사결정 공동제도 여기에 이게 이제 김종인 씨가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 안에도 하나 들어갔는데 저는 이 앞에 쭉 논의되어 오던 이런 공정거래 질서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 오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논의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냉정한 시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방금 순환 출자 금지가 재벌이 문어발 형식의 어떤 기업 확장 여기 이용되고 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 금지 이거 앞으로 고리 끊는 것으로 이행해 가긴 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순환 출자 금지 그걸 막자.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 안과 안철수 쪽 거죠?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쓸만한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을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걸 전두환 정권이 막고 나서 가장 나중에 후회를 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막아놓으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싶어도 그러한 자본을 가진 집단은 지금 대기업 집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총액 제도를 딱 막아놓으면 이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자기 자산의 40%냐 20%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 25% 정도죠.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지금 자기 자산의 한 25% 정도 20% 정도 심지어 진보당입니까? 그쪽에서는 5% 10%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벌 손 딱 묶어놓고 돈만 사놓고 딱 묶어놓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가장 돈 많이 사이가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입니다. 이익을 가장 엄청나게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출자 예. 총액 제한 제도가 사실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개념이라서요. 지금 자막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예, 지금 이 전두환 때 이걸 만들었고 예. 워낙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막았죠. 예. 막았는데 나중에 IMF가 오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이걸 다시 풀었습니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풀었는데 지금 이걸 막았다 풀었다 한 이 내용을 다시 지금 이제 막자는 거거든요. 네네. 막으면 결국 투자를 할 곳은 대기업 집단밖에, 예컨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이 삼성전자 보고 출자총액 제도 제한 딱 막아버리면 자기 자산 40%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20% 이 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 투자는 누가 합니까?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 자본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온갖 지금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국내에서조차 좀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종제로 막아버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됐습니다. 재벌이 도덕성으로 재벌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 골목 상권이라든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재벌이 계속 문어발식으로 돈만 되는 곳이라 크면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는 것. 저는 이건 아주 반대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예컨대 새로운 성장산업, 예?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응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총제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 순환출자 금지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고리 끊긴 끊어야 되는데 당장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산법 이건요. 제가 당시에 저도 보수 농객으로서 오래전에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노무현 정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산법보다는 사실은 은산법이어야 돼요. 금산법은 제2금융권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카드사라든가 이런 보험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산업자본이 그걸 못 가지도록 한다는 건데 기존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다 고리 끊으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은산법으로 제한이 되는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은행, 외환은행 전부 다 공적 자금 5조 원씩 다 퍼부어 갖고 서울은행 같은 경우 5천억에 팔려나갔습니다. 외국 자본에.
이런 그 우리의 그 어떤 엄청난 자산을 외국 은행에다가 5천억에 헐값에 팔아넘겼거든요. 그리고 외환은행 같은 것은 사모펀드에다 넘겼어요. 사모펀드에다가 소위 론스다라큰 사모펀드에 넘겨서 이익만 가져간 게 이미 이익 가져간 것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다 엄청나게 윗돈 얹어갖고 다시 또 할 수 있어 샀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왜 기본적으로 났느냐? 바로 이 검산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산법 이것도 예컨대 지금 뭐 5% 9% 탈행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묻는 것은 동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대기업 집단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은행의 경영, 예컨대 대출을 포함해서 경영에 있어서 제2 감시기관이 있어서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만 도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다 나왔죠. 순환 출자 문제, 출자 총액 제한 문제, 그리고 금산분리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그 사실은 각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그 차이점을 뭐 비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네. 이제 나름 각자 이제 입장이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요. 예. 물론 금산법에 관해서는 이제 야권 진영에서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예, 그렇죠? 예,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 의견에 염려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다음에 출자 총액 같은 제한부터 문제도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재벌이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그 기업을 지배해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재벌들이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는 법적 규제를 가한다고 해서 저는 재벌이 출자를 안 한다라는 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되면 출자합니다. 뭐, 아무리 출자를 100% 보장해도 정말 돈이 안 될 것 같다면 하지 않은 것이 또 재벌의 행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벌이 뭔가 사회에 기부를 했으면 한 만큼은 저는 혜택 주는 거 저는 옳다고 봐요. 그걸 뭔가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벌 간에 보면은요, 서로 간에 담합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두 기업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계속 국내에서 경쟁이 세계를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업종은 세계 첫 번째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끼리 담합을 합니다. 너가 이거 지배하고 내가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벌들이 좀 경제 활동을 괜찮다는 부분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만약 운용을 한다면은 대기업에서도요, 대만하게 뭐 순환 출자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 경제 어떤 그 활동 구조를 좀 바꿔놓는, 근데 그 핵심이 이제 금산분리라든가 총출자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거론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잔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고 싶습니다. 라는 정책과 법안을 좀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란 말이 언제부턴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어려운 건 현실인데 잘 살겠다는 노력만 하지, 야, 이거 과연 내가 잘 살까? 막 잘 살겠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법이 바뀌어서 그런 기회가 오겠다라고 던져줘야 되는데, 저는 재벌 때리기만 해. 좀 때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때린 다음에요, 그 결과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재벌한테 좀 양보하시오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심한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벌이 사회적 기업, 이 문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재벌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역시 뭐 공동체 중에 좌파들이 재벌 공격을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의 장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그 재벌들 대기업 집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 자유경제원장 오고 나서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저도 좀 놀란 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대기업 집단 이 삼성을 빼고 나머지 그 12개 그룹을 총괄로 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삼성을 빼고 나서 올해 벌써 사용한 금액이 한 7,500억 정도 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얼마를 하고 있느냐?
이미 그 7,500을 넘어선 금액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여름 방학 때 같은데 이 가난한 아이들, 특히 도서지방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그 과외 수업을 하고 집단 캠프를 만들어서 그 학업에 뒤떨어진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업. 이게 삼성그룹이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 잘 내지도 않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또 가난한 대학생들도 도움도 되고요.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 그건 내가 삼성그룹에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요사이처럼 재벌 많이 때리는데, 이거 왜 좀 홍보 안 하느냐? 이랬더니만, 이거 우리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홍보 필요성은 안 느낀다, 이거예요. 자연히 알게 되겠죠. 이런 거 해오는 사업이 이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몇천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는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나 전부 다 했다. 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진짜 재벌이 대기업 집단이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벤처기업의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는 것. 뭐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는 게 단가 후리치기라든가 뭐 아까 또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 있잖아요. 뭐 내부자 거래. 그럼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이건 앞으로 건절해야 되겠죠. 삼성그룹도 MRO에서 완전히 손 떼지 않았습니까? MRO 기업 완전 손 뗐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회장은 우리 삼성그룹이 이게 공정거래 질서 잘 지켜준 거라 이렇게 하면 아실 겁니다. 밑에는 수많은 사장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협력업체의 단가를 계속해서 적게 하려고 사장들은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사회 전체가 예컨대 협력업체에 좀 더 많은 그 온기가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회적 합의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경제민주화에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는 것이 우리 정치가 이 경제민주화뿐 아니고 모든 아젠다에 있어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 휴대폰 갖고 누가 싸우면 애플과 싸우거든요. 애플은 단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바마가 이번에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미국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애플은 절대 미국으로 가지 않죠. 미국에서 그 전화기를 만들면 비용이 뭐 몇백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미국 소비자가 전화기 한 대 최소한 $200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전화기와는 경쟁이 돼버리죠. 뭐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업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삼성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애플이니까 애플과 단가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풀어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이 지금 분기에 뭐 대리 7조를 이익을 냈다, 8조 이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중산층 이하가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고 이 삼성이 너무 돈을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협력업체 중산층 그리고 또 이 서민들에 대한 어떤 재벌의 기여, 대기업 집단의 기여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민주화 논의가 좀 재벌의 양보라든가 재벌의 어떤 그 배려로 인해서 바뀔 문제가 저는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정말 경제민주화를 자꾸 이제 우리 전원주 변호사님께서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재벌 때리기라고 보는데요. 재벌 뭐 때리기라고 칩시다. 재벌에 대한 기득권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건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사회 어떤 경제 흐름의 새로운 아젠다라고 보거든요. 그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냐 안 시키냐 시기라고 봐요. 이 상황에서 재벌은요 제일 힘이 강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재벌의 인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벌이 그러면 인심을 쓰면 경제가 부강이 됩니까? 그리고 재벌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면 국가 경제 살아나는 그런 경제 프레임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난 재벌은 그 개혁의 그 대상의 첫 타겟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핵심에 있어서 오히려 대선 주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 그 반복되는 언어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벌이라는 문제만 딱 등장시켜 가지고 저는 뭐가 좀 겁이 나냐면 이거 계속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가 안 되면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순간 임기 말에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 정치 이야기 않고 경제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재벌에 대해서 자꾸 이게 건드면 나라가 크게 망합니다라는 식의 말 한마디 던져버리면요. 이게 또 보수 진보 논쟁. 아까 제가 말하는 정말 코끼리의 싸움으로 돼가지고 잔디밭만 망가집니다. 대책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그래서 경제민주라는 단어를 이제 전 변호사님한테 이제 다른 의미로 썼겠지만
또 시대적인 아젠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재벌도요. 재벌의 사회적인 책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 공익단체에다가 뭘 기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흐름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어떤 경영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저는 준비를 해준 게 저는 고맙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회성 선거용 아젠다가 아니라 시대적 요청으로서 분명히 추구돼야 되는 그렇죠. 가치가 단순한 있다. 정책 선동이 아니라 말씀인데, 시대적 아젠다다. 그래서 새 후보가 또 여기에 이렇게 또 공을 들이는 것이겠죠. 근데 각 후보들이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을 내놓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 논란이 이렇게 올 선거에서 결국은 가장 큰 아젠다를 선점한 것인데 대선 후보별로 봅시다 한번. 그럼 어느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지 혹은 뭐 득이 될지 식이 될지 이런 부분도 이건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네. 똑같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 내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싫다고 한 것이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거대담론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예컨대 제가 경제민주화 말을 하더라도 중산층을 살리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예컨대 대기업 집단과 그 협력업체 간의 어떤 공정거래 질서를 앞으로 지켜가는 새로운 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치죠. 그게 뭐 어느 후보든 간에. 근데 이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정책보다는 일자리를 또 만드는 것을 독려해 주는 어떤 정책보다는 그 우리 정치인들이 접근하는 게 참 너무 포퓰리즘적인 거예요. 일자리 만들어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성장 정책을 써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하겠다? 이제 결국 그건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사회적 기업 만들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를 하다 보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과연 항구적이고 고급 일자리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문자 그대로 잠재적 실자만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보면 350조 중에 복지 예산은 95조입니다. 95조고 지자체 복지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시만 4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런 그 복지 같은 불변병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음 대통령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운용하고 쓸 예산 자체도 얼마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어떤 정책을 쓰려면 이 사회적 기업보다는 SOC 건설 이런 네. 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뭐 공약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내년에 SOC 네.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이 새 후보의 정책을 내가 이게 나오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전부 다 거대담론 뿐이고 다 거대담론 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출총제에 있어서 뭐 하나는 좀 유보, 뭐 하나는 당장 시행 뭐 이런 정도고 순환 투자금지도 그렇고요. 오히려 구체적인 정책을 내어놓아야만 우리가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새 후보가 정책을 아무도 안 내놓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정책 토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방법이 있어서 역시 이제 돈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세금 이야기에서 뭐 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복지와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데 돈이 없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그 국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의 문제입니다. 무슨 4대 강에다가 몇 년 동안 22조를 퍼부었다. 이것이 이 복지 문제를 굉장히 궁핍하게 했다. 어느 정도 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뭐 첫해야 되도록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조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자꾸 이제 뭔가 선동적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도 일견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까지가 못 나오고 어떤 아젠다 형식으로만 툭 던지고 만다는 겁니다. 봐서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저는 뭐 새 후보를 두둔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한 것이 전형적인 그 포퓰리즘이에요. 이거 복지 문제 이거 자꾸 뭐 이렇게 막 예산 이렇게 쏟았다가는 망한다. 근데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주민투표에 던져도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민투표식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놓고 나서 결국은 이제 서울시민회관에 그냥 또 노역을 하면서 또 한번 선거 행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말하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국민한테 물어봐요. 그 어려운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냐면 원래 실력 없는 선생들이 그래요. 막 쉬운 거 가르치다가 어려운 것은 숙제를 해와. 딱 이런 식이거든요. 진짜 훌륭한 선생은 구체로 다 가르쳐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주관식을 답변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다 틀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예산 문제, 세금 문제, 정책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뭔가 심판을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는 이제 방법론성 차원에서는 전 변호사님과 비슷할 수 있는 게 국민들도 그래야 돼요. 구체적으로 안을 안 내놓은 사람은 안을 안 내놓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낼 사람한테 가서는 세금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뭔가 복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세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지적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제 흐름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 단어를 분명히 쓰더라고요. 그리고 창조 경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너무 심하게 흔들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좀 지적 자산을 좀 해서 이렇게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IT 쪽으로. 혁신, IT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역시 경제 민주화는 공통 분모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정반대 입장이에요.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건 공정 경제예요. 주로 이제 재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아요. 이제 거기도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혁신 경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혁신 경제라는 말을 써서 이제 재벌이 스스로 혁신을 좀 하자. 그걸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구분은 되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아야지 내가 도움이 되질 않은 건 아직 알 수 있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보통의 선거를 대할 때 유권자들은 좀 다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같다. 거기에 고민이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다 찾죠. 그리고 대북 정책마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유연한 대북 정책 펴겠다. 이러니까 지금 후보들 간에 그 정책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선거가 인기 투표로 가는 거예요. 이 정책 그 대결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그 허황된 그 대담론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주국방하겠다.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엄청나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에 621조, 참 20년 동안에 621조 들어서 자주국방하겠다 이러는데도 국방 예산은 계속 그 비율이 내려갑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이 한 3.4% 되는데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 총생산이 2.8%밖에 안 됩니다. 또 일자리 늘린다면서 SOC 예산 계속 줄어듭니다. 비율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핵심은 중산층 살린다는데 중산층 살린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결국은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선별적 복지를 하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건 하지 않고 표 얻기 위한 전략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세금 올려야 되는데 세금 올리는 걸 갖고 아주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1% 올린데 세금 폭탄 얘기가 당장 터져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그 담세율이 뭐 19%다 20%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9.8% 돼요. 이 KDI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뭐 20%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가 담세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세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구에는 통계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통계가 안 들어갑니다. 영국이 담세율이 한 25% 되고 프랑스, 이탈리아가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프로냐? 바로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 이거 돈 안 내면요. 우리 집 압류해갖고 당장 경비 부셔버립니다. 세금보다 더한 거죠. 이거 포함하면 26% 됩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하면. 그런데 국민소득이 우리가 한 22,000불이거든요. 2만 불에서 한 2,000불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1달러 1,250원 하다가 1,130원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성장이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성장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12위, 13위권이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세계 경제 50위권이에요. 45위에서 50위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이런 건데 이런 나라에서 이 담세율
이 세금 부담률이 26% 된다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쉽게 1%, 2%를 올려가고 1% 올라가면 한 12조 돈 더 그치는 거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을 어디 그치느냐? 부자들 감세 안 하고 부자들에게 돈도 많이 거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이 말은 절대 또 안 하죠. 우리가 소득세에서 하위 50% 세금 안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하면서 세금은 거의 한 80% 1원을 내더라도 세금도 안 냅니다. 우리는요, 부자가 이미 충분히 나는 다 세금 내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그 부자 보고 세금 더 굳어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개발하겠습니까? 결국은 열심히 일하나 뭐 적게 일하나 뭐 세금 다 내버리면 가치분 소득은 비슷하다면 하지 않죠.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권리거든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지금 평소에 놀고 있는 이 친구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네. 그 자본주의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면 지금 상태가 뭐 좋다. 그런데 좋다는 것은 새로운 걸 아니죠. 도입하자는 좋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 무조건 세금을 올린다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 네. 공격하고 재벌들 공격하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세금이 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시나요? 이런 이야기 제가 죄송한데 자유경제원 원장 되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저는 문제를 근데 뭐 정세를 하다가도 아니, 부가세를 왕창 올려갖고 온 국민이 같이 그럼 다 돈을 더 내보든지. 봅시다. 세금 문제, 물론 제가 조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과거에 어떤 것들 토론이 있어가지고 보면 역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총량에 있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 나라는 아니에요. 왜 OECD라는 기준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OECD 가입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의료보험 체제 같은 것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지 문제에 있어서 즉 사회적 안전망까지 간다면은 매우 선진국이라고 말할 정도가 못될 정도로 어떤 그 삶의 사각지대에 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 말은 나라도 그 나라에서도 보살피고 없다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과거 군주국가 시대 때 이야기고 정말 사회복지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서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80% 냈다. 너희들 낸 게 뭐 있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서민들도 세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접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접세까지 생각하면요, 세금 사실 그 다 해서 한 거의 뭐 26%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 30%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 건 아니라고 그래요. 조세 전문가들이. 그러나 제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서민들은 내 호중에 돈이 안 나가지 실질적으로 국가에 낸 세금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구분법은 상당히 저는 거부 반응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꼭 그 학술 회의 논술 발표 때 나온 정도의 경제 정책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내가 조세 제도에 있어서도 뭐 수치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서 법안을 만들겠다는 저는 조항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정책은 뭐냐면요, 정책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 민주화를 향한 재벌 정책,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정거래에 관한 것들, 뭐 기타 등등 무슨 복지, 보편적 복지 문제, 그 다음에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한쪽 이야기만 할 수 없거든요. 다른 법하고 저촉이 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면삼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거부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논리가 마치 어떻게 들려버리냐면 지금 재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약간 과도한 거 외에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삼성 일가를 위해서 삼성의 움직임은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정말 원점에서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기득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재벌을 비호할 이유도 없고요. 대기업 집단을 옹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 집단들이 특히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그 구호를 하나 내고 정책을 하나 낼 때는 국가의 성장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를 시행을 하고 복지하는 거 다 좋은데 보편적 복지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200만 명이고 그 중에 7만 5천 명 정도는 거의 고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문자가도 어디인가 있는 자식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폐지 주워서 먹고 사는 이런 그 엄청난 7만 5천 명의 이 숫자, 그 소년 소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팽개쳐 놓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구호가 그래서 내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부자 감세 타령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세금 구조, 이게 199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무슨 세금이 있는지를 세무사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만큼 세목이 복잡하고 이걸 정비조차도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세율을 얘기를 하고 세금을 얘기를 하고 할 적에는 우리가 버는 만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누진세는 누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뭐 재벌들이 아주 많이 내고 부자들이 많이 내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지금 내가 상위 10%가 소득세 80% 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위에 단계를 한두 단계 더 만들어 가지고 근데 1년에 연봉이 한 10억 되는 사람은 지금보다 세금 부담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건 당연히 저도 박수 치고 찬성합니다. 해야만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담세율 구조를 가지고 살펴볼 적에 우리 담세율 구조는 너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만 너무 공격하는 이런 선동적인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 내는 사람도 기분 나쁘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합의를 해서 이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고 해서 이걸 복지도 제대로 하고 일자리를 자꾸 사회적기업 타령하는데 그러지 말고 SOC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 그래서 SOC 해야죠. 그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선거용으로 이렇게 그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말자, 선거용으로는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고, 박 교수님은 선거를 지금 어떤 이 기회를 빌려서라도 이 시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저희 시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시점이 됐으니까 사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의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공감대가 큰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망이 큰 시점에 과연 이 경제민주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 뭐 선거 기간 내내 이 문제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일종의 제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각 후보들에게 각각 한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이 경제민주화가 논의가 되어 온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죠. 남이 1,000원이 버는데 내가 한 1,500원 벌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남이 5,000원을 버는데 내가 한 2,000원, 3,000원 벌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부탄, 벵글라데시 이런 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선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일자리하고 복지예요. 복지의 핵심은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겁니다. 일자리는 청년 실업부터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낼 때 좀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재벌 개혁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재벌들로서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뭐가 좀 자기 계획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역시 정치권이요, 이번 대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놔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복지가 없는 선진국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할 수 있다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 퍼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의 잠재력인 모든 국민이 정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배경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 개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재벌 개혁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역시 복지 문제 또 많은 부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원장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의견, 궁금증, 또 여러 가지 소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색다른 토론 설전 시청자 의견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사라지고 말 그야말로 빌 공짜를 쓴 공약이 아닌 실제 구체적인 공약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미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